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1일 아주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은요, 어제까지도 금년 금리 컷에 약간 주저하더니 오늘은 급속하게 이 컷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7월 컷 확률 뭐 100% 이렇게 샀고요. 심지어 뭐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론도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UBS 정권 같으면 어제는 금년 인하 없다 이렇게 발표하다가 하루 사이에 50 인하로 선회를 하고 뭐 난리법석입니다. 글로벌 금융 완화 추세도 확산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S&P 지수가 먼저 지금 사상 최고치 갱신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주가 좋았고요. 반도체 비롯해서 기술주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완화, 미중 간의 그 G20 서밋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란 악재를 완전히 눌러버린 것 같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란 악재 보이질 않습니다. 예. 채권 수익률들은 금리 하락 시기와 폭이 갑자기 확 커져버린 것 이걸 반영을 해서요. 10년물이 한때 2% 밑으로 급락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영상 촬영하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했더니 장기물 올라 있습니다. 상승해 있습니다. 단기물은 내리고요. 아주 변화가 심했습니다. 원 환율이 좀 많이 내렸네요. 그러니까 일부 세력들 롱 포지션 이익 실현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원 환율 추가로 더 내릴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는요, 단기에 달러 약세 요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지금 금리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곳도 금융 완화할 것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말 그대로 그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저는 보고요. 한국 경제의 그 구조적 문제점은 지금 전혀 해소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좀 완화된다면, 근데 이거 완화될까요? 하여튼 간에 완화된다면 그 구조적 문제의 진행이 다소 느려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달러 롱 포지션이 장기적으로 저는 옳다고 보겠습니다. 유가는 이 불난집에 기름 끼얹는 이런 유가 전망, 인 것 같아요. 지금 150불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유조선 피습으로 미군이 정파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드론을 격추했다고 자기들이 이제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긴장이 급격히 이제 올라간 겁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봅니다. 예. 이란 사태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유가는 여기서 만약에 더 급등하면은 인버스 매집이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원유 선물 ETF를 지금 보유하신다면 지금 이거는 이제 이익이 날 수 있잖아요. 만약 어저께 오르기 전에 매입을 하셨다면 그러면 일단은 하락은 확인하고 매각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확인하고 대응하는 습관을 저는 추천합니다. 데이터 보면요. 미국의 그 이니셜 잡 리스크 클레임, 즉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지난주까지는 한 2주 정도 예상보다 더 나쁘게 나왔는데 이번 주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예. 미국 고용시장은 아주 강력합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지수 보면 기준값은 0인데 지금까지는 대략 한 10 근방에서 매우 좋았는데 이번에는 0.3으로 이제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가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추세 형성하는지는 상당 기간 두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쟁점들 정리해 보면 미중 관계를 이 근본을 저는 다시 한번 리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트레이드 디스퓨트 또는 트레이드 컨플릭트인지 아니면 트레이드 워인지 아니면 슈퍼파워 워인지 이 성격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이 미중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은요 언제나 모든 국가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무역 문제를 중심으로 지금 경제에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 문제를 삼았던 이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 이외에 모든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고요.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캐나다하고도 있었습니다. 멕시코도 있고 지금 EU하고도 있고요. 근데 중공 외에 모든 문제는 모두
그러니까 무역 갈등에 불과해서, 즉 트레이드 디스퓨트나 트레이드 컨플릭트에 불과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상으로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중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권 전쟁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미중 관계 분석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푸틴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공의 부상을 주저앉히려고 지금 저러고 있다. 화웨이를 통해서 중공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저는 이게 푸틴이 패권 전쟁 입장에서 해석이 됩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비롯한 이 중공의 대표 기업들은 스테이트런 이카노미, 즉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가 자본주의 경제의 수족으로 보기에 이 수족을 잘라야 몸통을 축이기에 용이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라이트하이즈가 미중 고위급 실무협상 대표 아닙니까? 그 멤버가 라이트하이즈하고 머니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라이트하이즈가 다음 주에 G20 전에 중공의 그 류허와 만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서밋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중공은 우리와 합의하려면 미국이 우리의 3대 요구 조건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다 계속 이제 부티기고 있습니다. 그 3대 요구 조건이 추가 관세 전면 철폐하고 뭐 구매 금액 현실화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그 기술 통제법 좀 완화시켜주거나 뭐 이런 겁니다. 합의문 균형시키고 이런 걸 지금 거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5월 초에 그동안 합의를 중공이 뒤집어서 협상 깨지고 그래서 관세 처리했다. 이게 미국 측 주장인데 이 미국 측 주장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표면상으로는 미국 중공 간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실질적 합의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말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겠습니다. 화웨이 창업주가요, 자기 딸, 이 사람이 지금 그 화웨이 CFO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의 그 이란 제재 위반 사건, 그래서 캐나다에서 체포돼 갖고 구금돼 있다가 지금 그 가택연금 상태죠. 그래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미국 송환 재판. 이에 대해서 이란과의 거래 사실을 은행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금 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말 하는지 상당히 저는 의문입니다. 아버지 말이 사실이라 하면은요, 그렇다고 딸의 이란 제재 위반 범죄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딸의 범죄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언하는 거 아닌지, 기껏해야 말이죠, 은행도 공범이라는 취지밖에 더 됩니까? 근데 지금 원래 미국이 기소하기로는 딸이 은행을 쏘겠다는 거거든요. 이란과 거래한다는 사실을 은행한테 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은행 사기죄도 지금 범죄 혐의 추가되어 있는데, 아버지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이 은행 사기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취지인지.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본인도 이란 제재 위반하는 거래를 알고 있었다는 그 자백 아닙니까? 본인의 방조 행위 자백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인데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멍청한 것 같습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어제 양적 완화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영국 중앙은행도 일단 금리는 0.75%로 동결은 했지만 2분기 성장세가 매우 나빠진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필요할 때 조치하겠다. 이거 결국 양적 완화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양적 완화는 지금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미국을 주목하면은 미국은 작년까지 QT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런 곳이 아마 미국밖에 없었죠. 한국도 금리 한번 올리긴 올렸죠. 미국밖에 없었죠, 사실. 금년에는 금리는 동결하면서도 9월까지는 QT는 지속된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구체적으로 경기 후퇴를 확인하고 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 우려가 핵심 쟁점이 아님에도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패드가 엄청 이제 논쟁을 한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내리기로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어제 그 패드 성명서를 해석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트럼프 주장은요, 인플레 없다, 고금리로 강달러 때문에 지금 미국이 피해를 엄청 보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라. 이렇게 지금 그 압박을 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의 주장 자체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내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나라도 내리거나 그 금융 완화를 왕창 해버릴 테니까 이게 바로 화폐 전쟁의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그 주목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주류 언론들은요, 갑자기 7월 금리 컷 확률이 100% 이렇게 샀고요. 이게 이제 패드워치에서 이렇게 그 거래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내릴 거 50 베이시스 포인트 화끈하게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50 베이시스 포인트 팍 내리는 게 가능할지, 점도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0bp 가능한지 이게 지금 쟁점입니다. 점도표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닷 플라트 17명의 그 위원들의 예상 금리 수준을 그냥 표시한 겁니다. 다 익명으로 표시한 겁니다. 금년에 그 컷 하자는 위원이 8명입니다. 이 중에 7명은 2번 또는 50bp 내리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과반수는 9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 한 명이 컷으로 돌아서면은 금년에 금리 컷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3월과 비교하면 아주 현저한 변화거든요. 예? 이걸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3월에는요, 동결파가 11명이나 됐습니다. 인상파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이잖아요. 그런데 동결파 11명 중에 7명이 2회 또는 50bp 내리자고 돌아섰고요. 한 명이 한 번 내리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바꾼 겁니다. 인상파 6명 중에 5명이 동결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리자는 사람은 한 사람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50bp 인하가 현재 7명이기 때문에 2명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부 다 가령 지금까지는 대개 25씩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관습 비슷하게 됐습니다. 물론 과거에 한번 그 50bp 확 내린 적도 있는데 그때는 그 경기가 후퇴되는 모습이 경제가 찌그러지는 모습이 급작스럽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그런 건 아닌데, 예? 과연 한 방에 50을 팍 내리는데 동의될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이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조선 피습에 이란이 배후라는 점검 문제, 이거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이란이 드론을 격추해 버렸습니다. 예, 이거 뭐 완전 새로운 거죠. 이게 굉장히 확 높아졌는데요. 지금 성격이 상반된 보도들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검 문제부터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피습 직후에 미군이 기뢰 공격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본 선사 그 직원들이 기뢰 아니라 프로젝틀, 이 발사체를 우리가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이 확 달라지니까 일본 정부가 명확한 증거를 요구를 했고요. 근데 미군은 그 이후에 추가 증거를 몇 건 더 내면서 그러니까 기뢰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림펫 마인이라고 이란이 주로 사용한답니다. 요건 다 사실이겠죠. 림펫 마인. 여기에 림펫 마인에는 아주 강력한 자석이 이제 있어서 이걸 물 위에 뿌려 놓으면은 유조선은 강철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자석이 달라붙어 갖고 폭발한다. 뭐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입니다. 폭파 구멍을 보면은 이게 헐수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 위에 갖다 붙여야 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거 가다가 배가 지나가다가 갖다 붙어 버리면은 그 헐수선 위로 올라갈 수는 없죠. 예? 그럼 불가능합니다. 중력이 위반되니까. 근데 사람이 이걸 갖다 붙이는 영상은 없습니다. 이 붙이는 영상 이게 직접 증거잖아요. 직접 증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증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미군이 이란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미폭발 기뢰를 제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저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문 등 생체 정보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결국 추가 수사 진행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가지고 이제 이란은 계속 증거 없다고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고요. 제 의견은요, 이거, 그러니까 뭐 심정으로는 이란이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는 거고요. 이란은 그런 짓을 하겠다고 해서 공언을 했고요. 자기가 하던 말을 하던 자기가 하겠다는 말이 지금 현실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조직적인 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이란이라고 저는 보는데 분명한 것은 이란이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실히 해서 빼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물으나 한 달 후에 물으나 1년 후에 물으나 책임은 반드시 묻되 증거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드론 피습은 성격이 저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이란은 영공 침범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공 침범이라면 자유권 발동이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없습니다. 미군은 공해상이라고 주장하고요. 그래서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NYT 보도를 보면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이란을 치기 위해서 이란이 알카이다와 연결했다. 알카이다는 테러 조직이잖아요. 테러와의 전쟁을 할 때는 의회 사전 성의 없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쟁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폼페오 국방부 등이 중심이 돼서 의회에다가 비밀 브리핑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NYT가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대통령이 의회 통제를 지금 거의 덜 받는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전쟁 개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혁수대, 혁명수비대 이거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점도 지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NYT나 워싱턴 포스트나 CNN이나 이런 것은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이런 오명이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가짜뉴스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이죠. 가짜뉴스에 댓글 조작질에 촛불 난동에 해갖고 저거 마음에 안 든다고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한 게 지금 있습니까? 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가 저거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가짜뉴스 퍼뜨리고 댓글 조작질하고 그래서 촛불 난동질에 헌법 개판소는 겁먹어서 재판 안 하고 개판질 한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박영수 특검팀 사실을 수사한 게 아니라 사실을 조작한 거 아닌지 한번 그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예. 완전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 이란 대통령은요. 이란 would not wage war against any nation. 이틀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와도 전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폼페오, 그 다음에 미국 이란 특별대표 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정포한 거는 방어용이다. 대치 국면, 지금 들어온 이후에 나온 말입니다. 대치 국면은 더 고조되지 않을 것이다. 이란과 전쟁 않는다. 폼페오가 선언했습니다. 미국 이란 특별대표는 제재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트럼프 반응이죠. 드론 피습 직후에는 이란 made a very big mistake. 와, 저는 이거 딱 한 줄 트윗 날렸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무섭더라고요. 이거 전율이 딱 느껴진. 곧 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또 톤을 낮추었습니다. Iranian downing of US drone may have been unintentional. 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의로 격추한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말의 의미, unintentional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란 혁명수비대는요. 그러니까 진실은 미국 말처럼 공해상에서 정찰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미군의 드론 정찰 행위는 합법이죠.
이란을 침략한 게 아닙니다. 영공을 침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그러니까 이란 영공이라고 착각하고 자위권 행사로 격추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혁수대는 자기들 할 일을 한 것이잖아요. 영공인지 여부가 항상 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이 드론은 사람이 그 운전하는 게 아니라 무인기라고요. 무인기. 멀리서 이렇게 키보드를 조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영공인지 여부는 항상 명확한 건 아니고 미군 말처럼 사실은 영해상에서 합법적인 정찰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혁명 수비대가 자기 영토 침범한 걸로 착각하고 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톤을 낮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 트럼프는 이란을 향한 대규모 군사행동은 매우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왜 그럴까? 중공이라는 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공과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밀리터리 액션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그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이라는 큰 적을 두고 쪼무레기와 힘 빼지 않는 것이 현명하죠. 이란도 지금 분명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예? 이란 would not wage war against any nation. 이란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 그리고 미군이 마음만 먹으면 이란 정찰하는 거요. 이란 모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격된 거는 어쩌면 미군의 작은 실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드론 하나 날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문제는 유조선 피습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사람이 와서 했을 거라고 분명히. 어떤 단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 뒤에 혁명 수비대건 뭐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거를 특정을 해서 이건 반드시 처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단해야 되는데 이걸 처단을 할 때 이란 입장에서는요. 이거 지금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버티면은 분명히 얻어 터집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란은 최소한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논리적으로 범죄자 색출에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란이.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이거는 이 공해상의 유조선이 통과하는 것은 지구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이거든요. 최소한 이란도 지구촌의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자, 공격하는 자 처단하는데 협조하는 게 그게 정당한 정부의 할 일이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발 방지에 이란이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얻어터지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 마무리돼야 되고요. 그래서 질질 거면 이란 결국 얻어터지게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행위자 특정하고 처벌하는데 이란이 협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재발 방지에 이란이 협조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행위자 처단해버리고 재발 방지가 되면은 그러면 이런 일은 없어지고 항행의 자유는 보장이 되면서 제재는 계속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재 계속 받으면 이란은 살 수 없으니까 결국 협상하든가 아니면 이란이 참지 못하고 무모하게 도발하다가 박살이 나든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오폴리티컬 리스크는 여전히 지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 이제 어저께 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감법이라고 하죠. 외부에서 공인회사들이 그 회계장부 감사받는 거, 그 대상 법인이 2018년에 21,213개인데 이걸 가만히 분석해 봤더니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중요한 분석 지표가 있습니다. 재무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 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게 1 미만인 기업이 32.2%라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이거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자 못 내면은 그 부도 아닙니까? 그래서 부도를 막으려면은 또 빚을 내서 이자를 줘야 되는 이런 기업을 말합니다. 이게 32.2%라는 겁니다. 이 32% 넘은 것이 최초랍니다. 최초. 근데 중소기업은 34%. 이 중소기업 중에 2년 이상 1 미만인 업체가 21.6%, 3년 이상인 한계 기업이 15%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체 평균 이자 보상 비율은 5.9배로 5.9배면 매우 높은 값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죠. 2017년에는 6.3이었고 2018년에 그러니까 전체 평균 이자 보상 비율은 5.9배였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높은 값입니다. 보통 2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자 보상 비율. 이자보다도 2배를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가 나오잖아요. 근데 1 미만 비율은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들, 특히 내수기업들 위주로 급속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경제 문제점 분석할 때 여러 번 이런 내용을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도 폭증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과 내수 위주 중소기업들과는 운명이 확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한국 경제 어려워도 글로벌 대기업들은 잘 나갑니다. 예, 계속 발전할 겁니다. 이 문제는요, 다른 자료들과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겼습니다. 들으시는데 불편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영상은요, 제가 스마트폰만으로 100% 혼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튜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유튜브, 모튜브라고 하더라고요. 영상 만들고 편집하는 건 제가 잘 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제가 잘 못하고요. 3월 13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완전 왕초보여갖고 이거 배우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내용을 최고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툰 면이 있어도 좋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